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고 하면 되나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사인에서 일하는 김영화 기자라고 합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기를 다룬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의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종찬 변호사라고 하고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분들을 업무하는 계기로 뵙다가 또 이렇게 책을 읽고서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자님과 이렇게 대화 자리를 갖게 된 영광을 누린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이제 2022년 8월인데요. 미라클 작전이라고 다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당시 한국 정부와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그 중에 한 157명 정도가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반발도 컸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그 울산에 정착을 했고, 또 이 정착에 누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한국인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별기여자분들이 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의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공포가 있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난민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기여자라고 호명되면서 그렇게 오셨지만 사실 그 실상을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활동으로 인해서 정치적 견해로 간주받아서 혹은 어떤 민주적 특성 때문에 그 탈레반으로부터의 그 박해가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네. 이게 취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난항이 많았었어요. 섭외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 처음에 미라클 작전으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법무부의 삼엄한 어떤 그 보호 하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냈어야 됐던 상황이어서 취재가 어려웠고, 이제 울산에 정착하고 나서 노기 교육감님의 등교 사진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확산이 됐을 때 이제 울산 교육청이랑 여기저기 연락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들 너무 이렇게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난민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신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담도 있었고, 두 번째는 워낙 그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 교육청이 이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제스처만 보여도 더 혹시나 현실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잘 안 됐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다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차저차 이제 그 다문화 센터장님 인터뷰를 잡고 울산에 가게 됐는데, 이제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풀리고 하면서 우수수 섭외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뭔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년 동안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산은 제가 5일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대중 없이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방대한 양의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게다가 이제 처음부터 책을 냈던 건 아니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한정된 분량 안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뽑아낼지가 되게 정말 고민이었었는데, 하면서 저는 되게 이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겪으면서 했던 말들 중에 되게 좀 감동적인 말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분투기가 시기마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람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주민이라는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다문화센터, 교육청,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 그 지역 주민까지 좀 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시기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그 갈등을 이제 봉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1년 후에 이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국어 수업부터 이제 놀이 교육 그리고 아버지들을 위한 그런 한국 생활 적응 교육도 그런 게 되게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놀랐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문화 센터가 되게 주축이 돼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한 건데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에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간은 이제 다리어를 쓰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면 통역사님한테 맡겨야 되나 이러면서 갔는데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어릴수록 1년 동안 이제 워낙 한국어 교육을 잘 받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좀 다 되는 그래서 되게 좀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립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들을 일단 왜냐면 아버지나 아이들은 학교나 이제 회사에서 한국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뭐 시장도 가보고 뭐 카페도 가보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전략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했던 게 그러니까 그동안 다문화 센터도 사실 그동안 뭐 결혼 이주 여성이나 뭐 난민이나 이주민이나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만을 강요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왜냐면 다문화는 공존의 개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청 직원부터 해가지고 그런 기관들의 직원들이 되게 이슬람 문화 이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한국의 우리 어떤 전통 문화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게 사실 되게 갈등이라는 게 되게 큰 어떤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뭐 밥 먹는 거 문화 차이, 뭐 서로 인사하는 거 차이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인 어떤 예절부터 뭐 한국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슬람 분들의 어떤 거는 좀 이렇게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상유 책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츤데레 같은 되게 그러면서도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좀 진심으로 맡으셔가지고 아프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 성장 협력 지원부였나요? 하여튼 이름이 긴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래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어떤 정착과 이런 걸 돕는 부서였는데 그게 좀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20년 동안 되게 커진 부서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책임님이셨는데 이제 아프간 분들이 처음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여수에 가서 뭐 면접 보고 막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되게 초반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협력 업체 12개 업체였나요? 거기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은 이제 입사 초기 3개월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적응을 할 때 이 3개월 동안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딱 결정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딱 적응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이 협력업체 분들한테도 이제 안 되고 적응을 못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협력업체 대표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런 다른 이제 이 가족의 정착을 내가 담당할 테니 이분들을 좀 일로서 좀 잘 적응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나머지 그런 아이들 학교부터 뭐 그런 예방 접종부터 교복 맞추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외우고 이제 그런 걸 다 인솔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뭐 매트리스 회사에 매트리스 남는다 하면 또 갖다 주고, 뭐 아프다 하면은 밤에 또 이제 병원에 데려가주고, 되게 그렇게 좀 진심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 그 과자를 봉지를 이제 선물로 이제 들고 갔는데 거기에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1학년 누구예요 이렇게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과자들을 이 현대중공업 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아이들 잘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놀랐던 게, 그동안 이제 그런 조선소라고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착취하고 좀
되게 쓱쓱 나쁘게 말하면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많이 그동안 이제 전달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일이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떤 걸까라고 해서 좀 만나봤는데 알고 봤더니 지역이 되게 변화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조선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 없이 안 돌아간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고 그랬을 때 사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에 좀 이렇게 쌓이는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또 그 서로 이제 손발이 맞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고용허가제라는 게 되게 이제 계속해서 인력을 바꾸는 순환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일하는 고용하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더 정주시키고 싶고 더 빨리 적응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그 김창규 책임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문화든 세계화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 것만큼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만큼 되게 정주라는 그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S24 이 책 리뷰 한 권 올라온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해결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교과서 같은 책.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김창규 책임님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평가한 내용을 제가 또 다시 인용해 볼게요. 그 김창규 책임님이 발언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시대의 이주노동은 정주의 개념으로 봐야 해요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기자님이 어떻게 써주셨냐면 그가 특별히 진보적이라거나 인권을 중시해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역 경제와 조선소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아서 절박하게 호소하는 말에 가깝다. 전 이게 사실 아까 교과서란 표현 나왔는데 교과서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주민과 난민을 태하는 태도를 볼 때 그분이 원래 진보적이면 더 열려있고 원래 보수적이면 더 닫혀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의 차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험을 많이 하실수록 더 열릴 수 있고 더 허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현실에 가까운 정답을 알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신 분이 김창규 책임님이시고 그걸 너무 잘 옮겨주신 분이 저희 기자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필해서 이제 외부 교육 갈 때 그 PPT 자료에 사진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간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꼭 소개를 하는 사진 중에 하나여서 이미 많이 봐왔던 사진이고 책에서 한 번 더 본 건데 그 사진 볼 때마다 강의 때 얘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리틀록 고등학교 사건이라고 연방 정부에서는 흑인 학생 받아 이러고 학교에서는 안 받아 이래가지고 막 결국 받기로 해서 등교하니까 막 군인들이 나서서 막 에스코트하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이 나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주변에선 막 그 백인이신 주민들이 막 엄청 화내고 막 하고 사진 찾다 보면 막 누가 시위하다가 맞아서 피도 나고 막 이런 되게 살벌하면서도 무서운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뭔가 탁 대비가 되면서 컬러 사진에 노오키 교육감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는데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져요. 아까 말씀하신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인 걸 실천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게 느껴지고 그 한 명의 아이가 설령 국민이 아니고 또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언제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아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느껴지는 사진이어서 그런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의 역할에서 정말 제 역할을 다 했을 때 갈등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거의 한 주체인 것 같아요. 울산교육청이. 초등학교 경우는 그 가장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이 되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한 학교에만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교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움과 반발감을 표시하게 됐는데 한국 문화 적응반이라고 해서 한국어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다가 한국어가 부족하면 약간 이제 뭐 오후 시간에 한 시간, 2시간 정도 이제 가서 수업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아예 이 아이들만 이제 다루는 그 한국어 특별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한 거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친구들이 되게 빠르게 한국어 늘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반발이 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정말 반발이야 라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계속 의사 결정 과정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의 하나가 학부모 소통 협의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학부모 대표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해간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는 고 노키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아래에서도 눈치 보면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위에서 좀 거뜬히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김창규 책임부터 뭐 다문화 센터장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런 게 보여진 사랑도 필요하고, 그 뒤에서 그 학부모들, 다른 주변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정말 필요했겠구나. 실천하신 게 너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난민 이주민을 어떤 반발 여론이 클 때 한 정치인이 나서서 같이 동행을 했던 뭐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나라는 걸 좀 떠올려 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울산에 있는 분들도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난민이나 이주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표가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게다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지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에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온 몸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거를 나중에 좀 깨달았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과거에 제주도 예멘 난민 때나 또 대구의 이슬람 사원 둘러싼 갈등일 때나 이런 좀 리더십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좀 중요하다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제 정착하신 이후에 특별교화자분들을 만나는 걸 업무로서 하다 보니까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오실 때 성년 자녀들은 태우지 못한, 비행기에 한마디로 태우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현재에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20살 아들이나 10살 아들이나 뭐 20살 딸이나 12살 딸이나 똑같은데 20살이 넘어간 친구들을 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생리별을 하신 거죠. 왜냐면 올 때부터 이미 거의 급하게 피난 오셨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생리별을 하셨고, 나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권을 다시 어떻게 갱신하거나 새로 만들 수가 없는데, 난민지위는 또 아니어서 여행증명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권을 들고 해외 나갈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년 자녀가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저희한테 토로하시기도 했고, 어렵게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서 체류 자격이 계속 불안한 채로 있으셔서 또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유엔 난민기구 통해 듣기도 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그 후로는 또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가족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돼서 못 들어온 성년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면서 막 얘기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성년 자녀니까 별도의 분리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행정 재량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도적인 관점에서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남아 있고, 설령 그때 좀 그렇게 급하게 하고 하시느라 좀 이렇게 놓친 게 있었다면 차후라도 좀 보정이 되면 좋았을 텐데, 현재 전혀 보정이 안 되고 있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초청 비자가 없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고요. 들어오셔도 그 한국 내 체류 자격이 인정 안 되셔서 불안정한 채로 사시는 분이 많고, 또 최근에 벌어진 일이지만 난민 인정 신청하셔도 사실 난민 인정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가족들이 생이별 했다라는 거는 취재를 하면서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본국에 두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뭔가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에 너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이 표현하신 어려움들이 일이 좀 많이 힘들고 어떤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전문성과는 좀 많이 다르고 또 이제 급여도 사실은 높지가 않아서 이 가족을 이제 건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좀 더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난민법에 있는 난민 인정자 처우를 준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여자의 처우란 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한시적인 것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난민의 처우와 사실상 동일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족결합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 난민인정자의 처우랑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대부분 난민인정자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국민에 준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원칙이 없고 그것보다 더 하는 건 당연히 없고요. 국민에 준해서 처우하도록 원칙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나 기초보장 제도들에 이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너무나 적어서 이게 어쨌든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거를 행하는 실무가 있는데 그 법과 원칙이 실무단 내려오려면 구체적인 것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다 그런 구체적인 거 해서 움직이시는 거고 근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이 국민을 주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 안에서도 난민이 제외된 경우가 있고 최근에 위헌 판결 난 그 코로나 긴급 생활 지원 자금 이거에서도 그 위헌 판결 났던 이유가 국민과의 차별 지적하기보다는 외국인 사회에서도 외국인들 중에 체류 자격 인정된 사람들은 지원금 줬는데 왜 난민은 안 줬어? 차별했네 이렇게 해서 위헌이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못 빠뜨리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게 은근히 많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미리 다 세팅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난민인정자분들은 실제 생활하시면서 하나씩 마치 미션을 깨트리듯이 겪고 계신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난민 관련 예산이 3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중에 20억 원이 난민 인정 심사에 관해서 다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난민 인정 심사하는 데만 20억을 이미 다 절반 가까이를 쓰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 10억 원 정도가 이제 난민 생활 지원 편성 예산인데 이 10억 중에서도 7억이 난민 신청자에 대한 거라서 이걸 특혜라고 비판하시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판하실 만큼의 포션이 크다거나 금액이 커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왜곡하거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체가 뭐 다문화 센터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립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기가 모범 사례다, 뭐 되게 좋은 사례다 이렇게 호명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조심스럽다. 왜냐면은 세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이제 갈아넣게 되고 또 이전에 없던 걸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시스템과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차라리 그냥 일괄적으로 뭐 몇십만 원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사실 되게 엘리트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대체로 의료인들이고 뭐 통역가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어떤 직무 능력이나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걸 이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개입을 했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라는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거창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갈등을 받아들이는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걸 쓰면서도 사실 갈등이 부정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느꼈는데 우리가 뭐 논쟁, 갈등 이러면은 그거 자체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고 그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되게 각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다른 답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책에도 썼는데 이 다문화주의라든지 이런 다양성이 그저 아름다운 동화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협상하고 내가 한 발 뒤로 가고 갔다가 이렇게 정말 논쟁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주민 이슈를 다루면서 계속 드는 거는 결국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런 걸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활동가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든지 누구를 이렇게 일단 친구가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 친구의 어떤 국가에서 어떤 뭐 분쟁이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게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하나의 키워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한국에서 이제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몇 년마다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근데 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이제 매년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게 교류 행동 의지라는 항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주민과 친목 모임을 만들거나 친구 관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그 나이로 봤을 때 성인들은 그게 되게 낮은데 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20점 가까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교류 행동 의지가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미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만났을 때 그 편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면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일단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뭐 국가, 인종 이런 거보다는 하나의 어떤 개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일종의 어떤 보험처럼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이 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또 자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방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하고요. 갈등이나 혐오 그 자체를 이상히 여기고 혹은 좀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일 수 있고 왜냐하면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의 기회들이 있을 때 터져나온 갈등들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어필 후원자분이실 테고 난민에 관심 많으신, 애정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 외에도 그냥 보통의 평소에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실 거거든요. 특히 한국에 사시면서는 그런 분들 혹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이 너무나 큰 자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이게 몇 번 반복해서 아마 편집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도 했지만 그거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해설로만 듣지 마시고 직접 봐야 아는 것처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절부절 네네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필 많이 구독해 주세요.